Ajay Sajay. 오디오 추한지 그 14번째 이야기. 항우는 범중이 옥배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아니, 네가 특별히 내려준 옥배를 군사는 무슨 이유로 깨뜨리시오? 범중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그 옛날 제 나라의 위상은 위나라의 해왕이 조차라는 보배를 자랑하는 것을 보고 은근히 비웃으면서 나에게는 4명의 현신이 있으니 그보다 더 고귀한 보배가 어디 있겠냐 하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보배를 가볍게 여기고 어진 신하를 귀하게 여겨온 그 지혜를 주공께서는 많이 배우시도록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유방의 목일 뿐이지 그가 보내준 옥새나 보물 따위는 아니옵니다. 그런데 주공은 그가 보내준 옥새나 보물 따위를 받아들고 더없이 기뻐하시니 이 어찌 단식할 일이 아니오리까. 주공께서 신에게 옥배를 하사하신 그 은총은 10분 고맙게 생각하고 있사오나 지난날의 일들이 너무도 한탄스럽사옵니다. 항우는 그제야 노여움을 풀고 범중을 달래듯이 말한다. 아이째, 유방은 댐댐이가 워낙 나약한 까닭에 큰일을 도모할 인물이 못돼요. 군사는 유방 때에게 왜 그다지고 겁을 내시오? 범중이 다시 대답한다. 그 옛날 등왕은 초문왕을 죽이지 않았다가 초나라에게 망했고 초왕은 진문공을 죽이지 않았다가 진나라에 망한 역사가 있사옵니다. 주공께서는 패공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사옵는데 그것은 마치 용을 바다에 놓아주고 호랑이를 산에 놓아준 것과 같아서 다시는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하여 얼른 항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사는 그냥 노사께서는 지나친 기우를 하고 계시옵니다. 패공은 노공을 형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계시온데 어찌 다른 뜻이 있소리까? 부디 지나친 걱정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항우는 이때 회심의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장공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유방같이 나약한 자가 어찌 감히 내게 항구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장량에게 다시 말한다. 장공은 유방의 그늘로 머물러 있어 봤자 별 볼 일 없을 테니 이제부터는 그를 떠나 나를 도와주면 어떠하겠소? 범중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라며 항우의 귓가에 입을 갖다 대고 간한다. 우리는 장량을 죽이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런 자를 붙잡아 두어서 무엇에 쓰실 것이옵니까? 내놓고 우리를 해치려는 자는 방어하기가 쉬워도 장량처럼 그늘에 숨어서 우리를 해치려는 자는 막아내기 어려운 법이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항우는 범중의 간언을 우습게 여기며 대답한다. 우리에게 갇혀있는 몸이 무슨 용을 쓸 수 있다고 그런 걱정을 하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군사는 조금 더 걱정을 마시오. 이래하여 장량은 본의 아니게 항우의 진영에 연금되어 있게 되었다. 항우는 옥새를 손에 넣자 위세가 등등해져서 그때부터 홍문에 버티고 앉아 본격적으로 관중왕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나 그뿐이라 그때부터는 범중의 간언을 역겹게 여기고 오히려 장량의 말만 귀담아 들었다. 항우가 하루는 중신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매우 노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진나라의 역사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지 달포가 넘도록 진왕이었던 자영이라는 자가 아직도 패공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채
나에게는 항복하러 오지 않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폐공에게 서신을 보내 자영을 당장 내게로 보내도록 하라. 항우의 명령이고 보니 어느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으랴. 항우의 이름으로 유방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폐공과 함께 진나라를 정벌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된 지 이미 달포가 넘었어. 그런데 폐공 3세 황제였던 자영을 붙들어 놓고 나에게는 항복하러 보내지 않으니 혹시라도 그대는 나에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오. 이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그대가 만약 나에게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나는 무력으로 다스릴 결심이니 그리 알고 자영을 빨리 항복하러 오게 하시오. 그야말로 협박장과 다름없는 서한이었다. 유방은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즉시 중신회의를 열었다. 항우는 관중왕임을 자칭하면서 자영이 자기한테 항복하러 오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어. 만약 진왕을 보내주지 않으면 싸움을 각오해야 할 것이오. 그를 보내주면 항우가 관중왕임을 인정해주는 셈이니 나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려. 그러자 소아가 대답한다. 항우는 세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싸울 형편이 못되옵니다. 그러니 자영을 보내주심이 좋을 줄로 아려옵니다. 그러면 관중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셈아니요. 그 점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을 보내기만 하면 항우는 자영을 반드시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우의 악명이 높아져서 민심이 주공한테로 돌아올 것이니 항우가 관중왕이라고 제 아무리 날뛰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방은 소아의 말을 옳게 여겨 자영을 불러 말한다. 항우 장군이 당신들로 항복하러 오라는 편지를 보내왔으니 당신은 항우를 찾아가 항복을 해야 하겠어. 그러자 자영은 얼굴빛이 새파라지며 대답한다. 저는 차라리 여기서 죽을지언정 항우 장군을 못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인자하신 폐공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우 장군은 성품이 포악하기 때문에 제가 항복을 하고 나면 저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옵니다. 그러니 인자하신 폐공의 그늘을 떠나서 어찌 죽음의 길을 택하겠나이까? 이때 늙은 중신 하나가 앞으로 나오며 유방에게 아랜다. 만약 진왕 이 자영을 보내주지 않으면 항우 장군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함양성 안의 수십만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유방에게 고한다. 항우 장군은 좋기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저로 인해 수십만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제가 어찌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으리까? 자,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항우 장군을 찾아가 항복하겠습니다. 자영은 그날로 항우를 찾아와 항복장을 올렸다. 항우는 용상에 높이 올라앉아 자영을 오연히 굽어보며 급 소리친다. 너의 조부는 육국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10여 년간이나 괴롭혀왔으니 그제가 막중하도다. 그로 인해 너를 차명에 처할 터인데 죽기 전에 무슨 할 말이 없느냐? 자영은 눈물을 뿌리며 아랜다. 육국을 정벌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고 제 조부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장군께서 저를 죽임으로써 원한을 푸시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예끼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감히 방자스러운 주둥이를 노리느냐? 여봐라, 이 자리에서 당장 저놈의 목을 쳐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포가 자영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렸다. 자영의 죽음이 진나라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눈물을 뿌리며 항우의 잔악성을 비난하였다. 아니, 폐공은 덕이 높고 인자한데
항우는 잔악하기 이를 데 없으니 그렇다면 진시황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항우에 대한 백성들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민성은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거니와 항우의 횡포에 대한 백성들의 비난은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나가서 그 소리는 마침내 항우 자신의 귀에도 들어가 버렸다. 항우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불같이 노했다. 아니 그래? 유방은 명주고 나는 악군이라고 하니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비난을 받을 바에는 진나라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야 버려야 되겠다. 항우가 격노하자 범중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한다. 회공은 함양에 들어가 약법 3장으로 민심을 평화롭게 수습해 싸운데 주공께서는 항복해온 자영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다시 백성들까지 죽이시면 천하를 얻지 못하시게 되시옵니다. 거듭 바라오니 백성만은 죽이지 말아주시옵소서. 그 옛날 노나라의 임금님은 죄 없는 궁녀 한 명을 죽였다가 9년 동안 가뭄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옛글에 한 사내가 원한을 품으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한 계집이 원한을 품으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자영 한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도 원성이 이처럼 자자하온데 이제 다시 진나라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면 하늘의 노여움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으오리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백성들의 원성은 머지않아 가라앉을 것이오니 주공께서는 부디 노여움을 진정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우는 마지못해 4, 5일 동안 분노를 참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므로 항우는 마침내 분통이 터져서 영포로 하여금 진나라의 왕족 800여 명과 관인과 백성들 4,600여 명을 곤보기로 몰살을 시켜버렸다. 그로 인해 함양거리는 희산혈애를 이루어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항우는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므로 범증은 항우의 발을 부둥켜 잡고 울면서 가난다. 그 옛날 당왕은 오랫동안 감옥에 들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기우지를 지내려고 했던 바 하늘이 크게 감동하시어 많은 비를 내려주신 일이 있사옵니다. 지난날의 군주들은 그처럼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각오가 있었던 것이옵니다. 백성들을 마구 죽이시면 하늘의 노여움을 무엇으로 막아내시겠습니까? 항우는 그제야 마음을 고쳐먹고 백성들을 그 이상은 죽이지 않았다. 항우는 초패형에 즉위하고 나서부터 범증을 매우 고깝게 여기며 장량의 말만 믿게 되었다. 초패형에 즉위하고 나자 당장 성결 문제가 왕도를 어디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 문제에 대해 범증이 품한다. 왕도는 반드시 요해지로 정해야 합니다. 함양은 사방이 험준한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침에 우려가 없는 유서 깊은 도읍지인데다가 땅도 비옥하여 물산이 풍부하오니 왕도는 반드시 함양으로 정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항우는 대뜸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나는 함양의 도읍을 정할 생각은 꿈에도 없어. 나는 심지를 왕도로 정할 생각이야.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중신들이 한결같이 놀랐다. 심지라는 곳은 함양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벽지였기 때문이었다. 범증도 깜짝 놀라며 묻는다. 심지는 너무도 동떨어진 벽지입니다. 어째여 그런 곳을 왕도로 삼으시려는 것이옵니까? 항우가 대답한다. 함양은 진나라 땅이지만 심지는 초나라 땅이요. 초패왕인 내가 초나라의 땅을 내버리고 어찌 진나라의 땅을 도읍하겠어? 범증은 그 대답을 듣고 항우의 옹졸한 생각에 아연실색하였다. 그러나 잠자코 있을 수는 없어서 다시 입을 열어 간한다. 함양이 옛날에는 진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점령하신 지금에는 함양도 역시 어엿한 초나라 땅이옵니다. 그러므로 함양에 도읍하셔도 조금도 어색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항우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몸이 귀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요. 모처럼 귀한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나는 금이 환영을 하고 싶어서 심지에 도읍을 하려는 것이요. 범증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 사람은 대진제국을 정벌해 놓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초나라뿐이로구나. 무식하고 우매한 항우를 주공으로 받들고 천하를 도모에 버려놓고 하는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구나. 그러나 이제 와서 항우를 배반하고 유방한테로 달려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범증은 울분을 삼키며 항우에게 다시 묻는다. 심리를 도읍지로 결정하시는 데 대해 대왕께서는 혹시 장량의 의견을 들어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범증이 느닷없이 장량의 얘기를 물어본 것은 혹시나 장량이 배후에서 그런 모략을 쓰지 않았는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항우는 이렇게 대답한다. 장량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도 역시 침지를 도읍지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 대찬성입니다. 에?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사람은 누구나 부귀해지면 금이 환영하는 본능이 발동하는 법이니까 나의 도읍지로서는 침주가 좋겠다는 거였어. 범증은 그 대답을 듣고 침통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장량이 뒤에 숨어서 항우를 망하게 꾸며가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범증은 정색을 하고 다시 가난다. 대왕전하, 장량이라는 자는 유방을 위해 대왕을 망하도록 꾸며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자를 살려두었다가는 커다란 화를 입게 될 것이니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 그 자를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범증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항우는 크게 노하며 범증을 호되게 꾸짖는다. 아이 군사는 어쩌여 건건사사 자방을 헐뜯기만 하오. 내가 자방을 가까이 한다고 투기가 나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사내 대장부가 투기를 부려서는 뭐 쓰는 법이요? 범증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굳게 다문 채 항우의 앞을 물러나고야 말았다. 항우는 침지로 옮겨오자 대왕으로서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모든 장수들에게 농공 행상을 성대하게 베풀기로 하였다. 그러나 농공 행상을 베풀려면 돈이 막대하게 필요하였다. 초패왕 항우는 범증을 불러 상의한다. 모든 장수들에게 상금을 후하게 주려면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겠어? 범증이 대답한다. 함양에 있는 진나라 창고에는 많은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오니 사람을 보내 그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함양으로 사람을 보내 금은보화를 모조리 침지로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어 항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함양에 가봤으나 진나라의 창고는 모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상인즉 전쟁에 승리하고 나자 항우의 부하들은 진나라 창고로 달려가 모든 보물을 죄다 훔쳐갔건만 항우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항우는 크게 놀라며 범증을 불러 묻는다. 진나라 창고에 가득 차있던 금은보화가 깡그리 없어졌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범증에게는 금은보화가 없어진 일 따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어도 유방에게 천하를 빼앗겨 버리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기에 범증은 이 기회에 보물이 없어진 죄를 유방에게 뒤집어 씌워 그를 죽여버릴 계획을 또다시 세웠다. 그리하여 항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의 보물들이 깡그리 없어졌다면 그것은 폐공이 가져갔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폐공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그 보물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는 폐공을 불러다가 자세한 내막을 직접 알아보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 폐공을 곧 불러오도록 하오. 만약 폐공이 나도 모르게 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오. 항우는 크게 노하여 유방에게 호출장을 보냈다. 장량이 그 사실을 알고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유방에게 이렇게 밀고 하였다.
항왕이 폐공을 호출한 것은 보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폐공은 호투장을 받아보시고는 즉시 이리로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묻거든 그 일은 장량이 잘 알고 있다고만 대답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통보를 받아보고 마음 놓고 항우를 찾아올 수가 있었다. 항우는 유방을 만나자 대뜸 큰 소리로 따지듯이 묻는다. 함양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내가 아니고 폐공이었어. 창고에 가득 차있던 금은 보화가 모두 없어졌다고 하니 그 물건들을 어디다 갖다 두었어? 만약 그 물건의 소지를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폐공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오. 유방은 머리를 수그려 보이며 대답한다. 저는 군무가 다망했던 관계로 보물 떠 있는 장량에게 점검해 보도록 일렀던 것이옵니다. 마침 장량이 지금 이곳에 체류 중이오니 장량을 직접 불러 물어보시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즉석에서 장량을 불러 따져 묻는다. 자방은 진나라 보물의 소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방구의 말도 없었어? 아니 도대체 그 보물들이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보. 항우는 진나라 보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량은 진나라 보물에 관해 항우에게 이렇게 설명하였다. 진나라에는 일찍이 효왕과 소왕 때부터 보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시황제 시대에 와서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시황제는 여산에 자기 자신의 거대한 재능을 축조하는 데 많은 재화를 소비하였고 그가 죽은 뒤에는 나머지 부하들은 모두 부장품으로 무덤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적이 실망하였다.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 그 엄청난 보물들을 설마 송두리째 무덤 속에 넣어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오. 상당수의 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들은 어디다 두었어?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대왕께서 문의하신 대로 시황제의 부장품으로 파묻고 나서도 보물들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 황제가 생활에 또한 사치스럽기 짝이 없어서 그 역시 많은 보물들을 아낌없이 탕진해버렸고 그가 죽은 뒤에도 많은 보물을 부장품으로 무덤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두 차례나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지금에야 무슨 보물이 남아있으오리까? 만약 대왕께서 보물이 기어코 소요되신다면 무덤을 파보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보물을 고스란히 손에 넣으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서 범증을 불러 말한다. 진나라의 보물들이 모두 시황제의 무덤 속에 들어있다고 하니 무덤을 파헤치고 그 보물들을 꺼내어 모든 장수들에게 농동 행사 등으로 나눠주는 것이 어떠하겠어? 범증은 그 말을 듣고 대경 실색하였다. 아니, 제왕의 능을 마음대로 파헤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자고로 부장품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애용하던 물품을 무덤 속에 함께 파보는 것을 말하는데 시황제의 무덤 속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들어있다고 무덤까지 파헤치시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장량이 웃으면서 범증에게 말한다. 군사는 실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시황제의 무덤으로 말하면 둘레가 80리나 되고 높이가 50척이 넘는 거대한 무덤이라오. 규모가 어떻게나 큰지 무덤 속에는 주옥으로 북두칠성과 은하수도 꾸며져 있고 보석으로 지하 궁전까지 만들어 놓았다오. 그러므로 무덤을 파헤치기만 하면 가진 금은보화가 한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요. 항우는 장량의 말을 듣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야 범증에게 명한다.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기만 하면 보물들이 한없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병사들을 동원하여 무덤을 속히 파헤치도록 하오. 물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면 무덤 속에서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임은 범증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보물의 눈이 어두워
제왕의 무덤을 파헤치면 백성들은 항우의 무지막지한 행실을 얼마나 저주할 것인가. 장량은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덤을 파헤치라고 부추기고 있으니 그것은 항우를 망항에 꾸미려는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항우는 장량의 그러한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제왕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범증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단 결심한 항우에게는 그러한 간언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었다. 항우는 범증에게 군사는 내가 단순히 보물이 탐이 나서 무덤을 파헤치라는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나의 뜻을 잘못하고 하는 말이요. 진시황이라는 자는 육국을 정벌하면서 수많은 수백만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였어. 게다가 소위 분소갱유로 천하의 선비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렸어. 그래서 내 비록 진나라를 멸망시켰다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한이 다 가셔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그의 시체를 파내어 부관 참시하려는 것이니까 여러 말 말고 무덤을 파헤치도록 하오. 말할 것도 없이 부관 참시란 무덤을 파헤치고 보물을 꺼내기 위한 구실이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매질을 한다는 일이 어찌 대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범증은 하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혼자 이렇게 탄식할 뿐이었다. 개선 장군이 되어 고작 한다는 짓이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란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범증은 항우를 찾아와 울면서 또다시 간한다. 대왕 전하,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쳤다가는 백성들의 저주를 막아낼 길이 없사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것만은 중지하시옵소서. 그래야만 대왕 전하의 전도가 양양하실 것이옵니다. 그렇게 가난한 백발이 성성한 범증의 모습은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항우는 그제야 깨달은 바 있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군사가 그토록 반대를 하신다면 내 단념하기로 하지요. 하고 말했다. 제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도의에 어긋나는 일임은 항우도 모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문제는 일단 낙착이 되어버린 듯 보였다. 그런데 그날 밤에 뜻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다. 항우가 진종일 정부를 보고 저물역에 내전에 들어오니 사랑하는 아내 우미인이 보이지 않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사랑하는 아내인지라 항우는 궁금할 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녀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우미인을 찾았다. 그러나 우미인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지 않아 항우는 매우 불쾌하였다. 백년 가약을 맺은 그날부터 줄곧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던 아내가 아니었던가. 백만대군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여겨오는 아내가 아니었던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항우는 화가 치밀어 올라 시녀들에게 벼락같은 호통을 지른다. 이것들아! 왕후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고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왕후가 어디 가셨는지 당장 찾아오너라! 그때 마침 우왕후가 빨래 광주리를 옆에 끼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항우는 우민을 보자 허겁지겁 마주 달려오며 다급하게 묻는다. 여보, 당신은 어딜 갔다 오는 길이요? 우왕후는 빨래 광주리를 내려놓고 방글에 미소를 지으며 제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개천에 흘러가는 물이 하도 맑기에 빨래를 빨아 돌아오는 길인걸요. 당신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다녀온다는 것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너희야? 빨래하러 갔다 온다고?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닌 왕후라는 사실을 알아요. 왕후가 무슨 빨래질을 한단 말이요? 우미는 얼굴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씨는 얼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상냥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남편에게 말한다. 저는 왕후이기보다도 평범한 지엄이로 살고 싶어요. 당신은 남자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들은 남편의 옷을 손수 빨아들일 때가
가장 행복한 법이에요. 다른 빨래는 몰라도 당신 옷만은 제가 직접 빨고 싶어요. 그것만은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우미는 워낙 아름다운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왕으로서 버드적거리며 호강을 누리기보다는 알뜰한 주부로서 귀여움을 받는 여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우는 아내의 그러한 성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왕후는 왕으로서의 채통을 세워야 하는 법이야. 빨래질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고 정색을 하며 꾸짖어 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아내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는 싸구려 자연석 목걸이가 아닌가. 그 목걸이는 지난날 항우가 결혼기념으로 걸어준 목걸이였다. 항우는 그때만 해도 보석을 살 돈이 없어서 파란 빛깔의 자연석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랐다. 항우 자신은 대왕이요, 우미는 왕후가 아닌가. 아니 그래, 당신은 왕후가 된 지금에도 그런 싸구려 목걸이를 걸고 있는가? 우미는 너무도 뜻밖의 말이라는 듯 눈을 커다랗게 떠 보이며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목걸이는 당신이 결혼 기념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제게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중한 보물이에요. 우미인의 생각은 남편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창피스럽기는 뭐가 창피스러워요? 왕후이거나 말거나 당신의 아내이기는 마찬가지인걸요. 제게는 이 목걸이만이 유일한 보물이에요. 아, 정말 안 되겠는걸? 항우는 혼자 개탄하다가 문득 시황제의 무덤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많은 보물들이 머리에 떠올라. 아, 가만히 있자.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쳐서 기막힌 보물을 설사할 테니 제발 그 싸구려 목걸이만은 벗어버리도록 하시오. 하고 말했다. 우미는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쳐서 기막힌 보물을 선사하겠다는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하여 남편의 팔을 와락 움켜잡으며 따져 묻는다.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항우가 대답한다. 시황제의 무덤 속에는 희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들어있거든. 그 보물들을 죄다 꺼내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보물을 당신한테 선사할 테니 그 싸구려 목걸이만은 벗어 던지란 말이야. 그러자 우미는 남편의 팔을 두 손으로 움켜잡으며 애원하듯 말한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니 제발 시황제의 무덤만은 파헤치지 마세요. 제왕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말씀이에요. 당신이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쳐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나는 이 나라의 절대군주야. 내가 하는 일에 어느 놈이 감히 반대를 하겠어? 아무리 그렇기로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끔찍스럽고도 옳지 못한 일이에요. 옳지 못한 일을 강행하면 하느님이 노여워하세요. 저는 싸구려 목걸이도 충분히 행복스러우니까 제발 무덤만은 파헤치지 마세요. 아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잠이나 잡시다. 항우는 적당히 휘갑을 쳐버리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칠 결심을 굳게 먹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황제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겠노라고 범증에게 굳게 약속했던 항우였다. 내전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싸구려 자연석임을 알고 난 지금에는 그 결심은 산산조각으로 와해되고 말았다. 난 이 나라의 절대군주다. 절대군주인 내가 사랑하는 왕후에게 주기 위해 무덤 속에서 보물을 파내기로 뭐가 나쁘단 말인가? 자고로 부부는 일신이라고 일러온다. 왕으로 기쁘게 해주는 것은 왕으로서의 나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생각한다. 아내가 무덤 파헤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진심인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무덤을 파헤치는 것이 끈집스럽게 여겨져서 반대할 뿐이지 정작 보물을 듬뿍 안겨주면 아내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 아닌가?
항우는 자기 나름대로 간단하게 판단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시황제의 무덤을 기어코 파헤칠 결심을 하였다. 사실 항우와 우미는 누가 봐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지간이었다. 우미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무덤 파헤치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고, 항우는 항우대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아내에게 많은 보석을 안겨주고 싶었다. 똑같은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견해가 그처럼 엇갈리게 된 것은 순전히 인생관에서 오는 차이였다. 이야, 진실로 엄청난 규모로구나. 시황제가 생전에 무덤을 화롭게 꾸며놓았다는 소문은 들어봤지만 이렇게도 거창한 규모일지는 정말 몰랐는데. 무덤을 파헤치기 위해 앞장서서 걸어오던 항우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 규모의 거창함과 그 구조의 치밀함과 그 시공의 절묘함이란 필설로는 이루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생각건대 시황제는 사후의 영화를 억만세까지 누릴 생각에서 생전에 국력을 기울여 여상궁을 호화찬란하게 꾸며 놓았을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시황제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10년도 채 못 되어 여상궁은 지금 항우의 손에 의하여 파헤침을 당하게 되었다. 항우가 여상궁을 파헤치려는 목적은 무덤 속에서 보물을 파내어 생전의 영화를 누려보자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후의 영화를 억만세까지 누리려고 여상궁을 조축했던 시황제나 생전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여상궁을 파헤치려는 항우나 모두가 제왕의 길을 그릇되게 걸어가고 있음은 피차가 일반이었다. 시황제와 항우는 다같이 통치자의 기본적인 책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리에만 눈이 어두워 그처럼 똑같은 과오를 범해오고 있었다. 사슴을 쫓는 자에게는 산이 보이지 아니하고 돈을 붙잡으려는 자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옛말이 있거늘 통치자가 본연의 임무를 그르치면 나라는 자꾸만 어지러워가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지난날 시황제가 국고를 탕진하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혹사해가며 여상궁이라는 자기 무덤을 조축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였던 것인가. 항우는 1만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여상궁을 드디어 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상궁은 전체가 집체 같은 돌로 쌓아 올린 무덤인 까닭에 그것을 헐어내는 것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1만여 군사가 총동원되었다곤 하지만 나무를 베고 정각을 헐어내고 돌을 치러내고 흙을 파 옮기고 하자니 한 달이 지나도 발굴 작업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 속도로 파헤쳐가면 몇 해가 걸릴지도 모를 형편이므로 항우는 마침내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자, 이거 안 되겠다. 발굴 작업을 석 달 안으로 끝낼 수 있게 10만 군사를 더 동원하여라. 그러나 좁은 지역에 사람만 많이 동원한다고 공사가 쉽게 진척될 일이 아니었다. 항우는 지지부진한 발굴 작업에 조바심을 느껴가면서 이런, 보물을 어느 곳에 넣어두었는지 그것만 파들어가면 될 텐데 누구?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겠느냐? 중상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여라. 그러자 영포가 달려와 아랜다. 지난날 소신이 노역부로서 이 공사에 참여했던 일이 있는 관계로 보물 넣어둔 것을 소신이 잘 알고 있어옵니다. 이번에는 영포의 진두지휘로 무덤을 파헤쳐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500자쯤 파 들어가니 홀연 100평가량 되어 보이는 널따란 광장이 나온다. 그 광장을 남쪽으로 50보쯤 걸어가면 돌로 만들어진 누문이 있었다. 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서부터 기다란 복도였는데 복도에는 돌로 아로새낀 용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좌우에 도열해 있었다. 그러한 복도를 1000보쯤 걸어가니 그제야 본문이 나온다. 그 본문을 열어 제치자 그 안에는 대전, 향전, 침전 등등 3궁 6원이 있었다.
시황제의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은 심지어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석관 앞에는 금은보화가 60만 근이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도 모두가 천하의 보물들이었다. 항우는 그 보물들이 너무도 희귀한 것들 뿐인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밖에 놓여있는 보물들조차 이렇듯 뛰어난 물건들일진데 관 속에 들어있는 보물은 더 좋은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왕이면 석관을 때려보시고 그 속의 것을 꺼내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영파가 뛸 듯이 놀람에 아랜다. 대왕전하, 석관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시옵니다. 아니 무슨 큰일이 난단 말이냐. 석관 속에 든 철포와 대노를 설치해 놓아서 관을 부수면 철정과 보석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나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관 속에는 그토록 무서운 시설이 있는가? 그렇다면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항우도 죽기는 싫어서 밖에 노출되어 있는 보물만 반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번엔 침전 뒤에 있는 지하 아방궁으로 가봤다. 지하 아방궁도 지상 아방궁과 똑같은 규모로 거대하고 정교하였다. 항우는 지하의 아방궁조차 너무도 호화로움에 일종의 의분을 느꼈다. 아니, 국가의 재물을 이렇듯 탕진했으니 진나라가 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구나. 이런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불을 놓아 송두리째 태워버려라! 병사들은 곧 불을 놓아 지하 아방궁을 태워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나 방대했던지 지하 아방궁에 타오르는 불길이 석 달이나 계속되었다. 함양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항우의 무지하고 잔악함에 모두들 몸서리쳤다. 그러나 항우는 백성들의 원성때 있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값진 보물만을 골라 집으로 돌아왔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사하기 위해서였다. 항우의 아내 우미는 이날도 남편 모르게 시내가에서 빨래를 한 후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옷을 직접 빠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즐거움이었다. 맑은 물이 잘잘 흘러가는 시내가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옷을 빨고 있노라면 그녀는 전신에 행복감이 충만해 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못하게 하였다. 왕후는 빨래질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빨래질을 언금하였다. 우미는 내심 그것이 크게 불만이었다. 왕후이거나 황후이거나 간에 일단 출가한 여인은 남의 지엄이가 틀림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엄이가 지아비의 옷을 빨아주는 것이 뭐가 나쁘단 말인가. 그것은 여자들의 본연의 임무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처럼 중요한 임무를 왜 포기하란 말인가. 우미는 여자 본연의 임무를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날도 남편 모르게 빨래를 해가지고 일찌감치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이윽고 항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오더니 힘찬 포옹을 해주며 아내에게 묻는다. 당신 오늘은 빨래질 하지 않았겠지? 안 했어요. 대왕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제가 왜 하겠어요? 우미는 양심이 괴로웠지만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잘했어.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 오늘은 대왕의 자격으로 왕후에게 특별 선물을 하사하겠어. 하고 말하며 낡은 목걸이를 풀어내고 새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 아닌가. 항우가 우미은의 목에 걸어준 보석의 목걸이는 황옥, 청옥, 벽옥, 자정, 비취, 호박, 만호, 옥수, 남보석, 홍보석, 녹보석, 담황옥 등 5색이 영롱한 12가지 보석에 12지신상이 정교하게 아로 새겨져 있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목걸이였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시황제의 무덤 속에서 파낸 목걸이였던 것이다. 우미인도 여자인지라 남편이 목에 걸어지는 휘황찬란한 목걸이가 싫을 리는 없었다. 어디서 이렇게 굉장한 목걸이를 구해오셨어요? 우미는 뛸 듯이 기뻐하였다. 항우는
소리내 웃으면서 아이 어때? 그만하면 마음에 드는가? 나는 천하의 대왕이라는 걸 알아요. 에? 내가 구하고자 하면 무엇인들 못 구해내겠어. 왕후의 목걸이는 이 정도는 돼야 체면이 서는 거니까 오늘부턴 이것만 걸고 다녀요. 에? 그래도 내게는 자연성 목걸이가 더 소중한걸요. 우미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벼랑간 무슨 예감을 느꼈는지 얼굴빛이 심각해지며 따지듯이 묻는다. 그런데 도대체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예요? 항우는 문제의 보석 목걸이가 무덤 속에서 파낸 목걸이임을 아내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아내 우미는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극력 반대해왔기 때문에 항우는 얼른 이렇게 둘러대었다. 제후들이 왕후인 당신에게 선사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특산물 보물을 하나씩을 가지고 왔어요. 이와 같이 목걸이를 만들어 왔다건 그래. 그런 줄 알고 소중히 걸고 다녀요. 그러나 우미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본시 감성이 예리한 법이었어. 우미는 모든 것을 직감으로 깨닫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부르짖듯 말했다. 아니에요. 이것은 시황제의 무덤 속에서 파내온 물건임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12지신들의 귀신상이 새겨져 있겠어요? 속이지 말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민이 워낙 진지하게 나오는 바람에 항우는 끝까지 속일 수가 없었다. 무덤 속에서 파낸 물건이면 어떻다는 거야? 옛날에 황후가 사용하던 물건이란 걸 알아야지. 어디서 생긴 물건이든 간에 내가 주는 물건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걸고 다니면 될 게 아니야. 비록 당신이 주시는 물건이라도 무덤 속에서 파낸 물건은 전 싫어요. 이런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귀신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만 같아요. 그러자 항우는 버럭 화를 내었다. 이런 못난 소리 그만하라고.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왕이야. 귀신 따위가 어찌 감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냐 말이야. 아무리 싫어도 목에 꼭 걸고 다녀야만 하겠어요? 아이 물론이지. 남편이 주는 선물을 마다고 하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이 없는 짓이야.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목을 쳐버리지. 그냥 살려둘 줄 아는가? 사랑에 겨워서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농담치고는 무시무시한 폭언이었다. 우미는 남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 말이 단순한 농담만이 아님을 깨닫고 보석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면서 당신이 그토록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걸고 다니겠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혼 선물로 받았던 싸구려 자연석 목걸이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그날부터 우미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셔질 데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줄로 목을 죄는 것 같은 불안감이었다. 그것은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슬픔이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njay represents